어머니, 저예요. 정우. 정우가 어머니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새벽 항구였습니다. 경매가 막 끝난 뒤라 바닥엔 얼음물과 비린내가 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젖은 장화를 끌며 하나둘 흩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아무 말 없이 항구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정장 바지가 그대로 콘크리트에 닿았고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여자는 낡은 고무장화에 미역 냄새가 밴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손엔 방금까지 손질하던 그물이 들려 있었고요. 여자는 남자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철퍼덕. 젖은 그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던 거죠.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작은 배 한 척, 그 옆에 서 있는 아이 하나, 그리고 그림 구석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였죠. 엄마, 바다, 안 떠날게. 여자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힌 얼굴이 됐어요. 남자가 그림을 두 손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베개 밑에 넣어줬던 겁니다. 여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던 거죠. 남자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마지막 고백처럼 말했습니다. 정우입니다. 엄마. 그 이름이 바닷바람에 휘날렸고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30년을 버틴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아직 젊었고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30년 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정혜림은 26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부엌 깬 가스레인지 하나, 싱크대 하나만 있었습니다. 라면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혜림은 창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봤던 거죠. 회색 하늘, 회색 건물, 바쁜 사람들만 보였어요. 한숨이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혜림은 조선공학과 4학년이었어요. 강의실엔 늘 남자들 뿐이었고 교수는 웃으며 물었던 거죠. 여자가 왜 배를 만들어? 누군가는 따라 웃었고 또 누군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시집 갈 건데. 혜림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설명해봤자 들을 귀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면 혜림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사무동 구석 낡은 책상에서 도면 정리 알바를 했던 거죠. 시간당 3,000원이었어요. 등록금, 방세, 라면값이었습니다. 그날도 혜림은 도면 위에 연필을 얹고 선을 따라가다가 멈췄어요. 이상하네. 혜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구조가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면 배가 물에 제대로 뜨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질 도면이었죠. 혜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면 가장자리에 조그맣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여기 이상. 그날 밤 10시였어요. 사무동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남았고 혜림은 혼자 도면을 넘기고 있었던 거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가요? 혜림이 고개를 들자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한 손에 들고 있었고 눈이 유난히 차분했던 거죠. 네. 오늘 안 끝내면 안 돼서요. 남자는 도면을 힐끗 보더니 혜림이 표시해둔 여기 이상의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이거 틀린 거 맞죠? 혜림은 순간 말이 막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던 거죠. 그럼 같이 봅시다. 이대로 가면 현장에서 사고 나요. 그 말이 해림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 누군가가 자신이 한 일이 중요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면을 정리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남자의 손은 정확했고 판단은 빨랐던 거죠. 작업이 끝나고 해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그렇게 남자는 먼저 일어났고 해림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던 겁니다. 작업복 차림인데도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반듯했어요. 그날 밤 라면을 끓이며 해림은 속으로 중얼거렸죠. 오늘은 좀 덜 외롭네.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그녀 인생을 어디까지 데려갈지를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해림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조선소에 도착했어요. 본인도 알았습니다. 왜 서두르는지를요. 사무동은 조용했던 거죠. 해림은 도면을 펼치고 연필을 쥐었지만 눈은 자꾸 문 쪽으로 갔습니다. 밤 9시가 됐어요. 형광등이 지지직거릴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던 거죠. 늦었죠? 해림은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어요. 아, 아니에요. 남자는 옆자리에 앉으며 시계를 흘끗 봤던 거죠. 이미 많이 하셨네. 아니에요. 조금밖에 못했어요.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도와줄게요. 해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야근 계속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남자는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담담히 말했던 거죠. 집에 가도 제가 할 일이 없어서요. 그 말이 해림 가슴에 툭 떨어졌습니다. 해림도 그랬거든요. 집은 있었지만 그 안에 쉴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일주일이 흘렀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사무동, 같은 책상에서 두 사람은 도면을 정리했습니다. 가끔 아주 짧게 웃기도 했던 거죠. 이거 설계한 사람 졸았나 봐요. 이대로 만들면 바다에서 바로 가라앉겠네요. 텅 빈 사무동에 웃음이 잠깐 머물렀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어요. 해림은 우산이 없었고 남자는 말없이 우산을 펼쳤던 거죠. 같이 가요. 저 신림동인데요. 저도 그쪽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는 반대쪽으로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해림은 몰랐어요. 우산 아래에서 해림이 물었던 거죠. 이름 이제 말해줘요. 맨날 도와주면서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강태준. 저는 정혜림이에요. 알아요. 명찰 봤어요. 해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 씨는 왜 조선소에서 일해요? 태준은 잠깐 멈췄다가 답했던 거죠. 배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해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표정은 거짓 같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해림은 조선소 사장에게 불려갔어요. 정량, 요즘 오류 잡는 거 내가 한 거지? 해림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사장이 말했습니다. 알바비 시간당 4,000원으로 올려. 그리고 설계 보조로 들어와. 해림 눈이 커졌던 거죠. 그날 밤 해림이 태준에게 말했어요. 저 급여 올랐어요. 설계 보조래요. 태준은 웃었지만 눈이 잠깐 젖었습니다. 축하해요. 해림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해림이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숙였던 거죠. 그때 태준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림 씨, 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림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준은 한 번 숨을 삼키더니 말했던 거죠. 저는요, 해림 씨와 함께 있는 시간만 기다려요. 그 말 하나로 해림은 알았습니다.
자기도 똑같다는 걸요. 그날 밤 해림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태준도 반대 방향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해림이 탄 버스가 멀어지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던 거죠.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요.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해림은 몸이 이상했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아침마다 힘이 없었으며 생리는 2달째 없었던 거죠.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와 화장실 바닥에 앉아 검사했습니다. 2줄이었어요. 해림은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던 거죠. 태준 씨 지금 좀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지금이요. 제발. 조선소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해림은 테이블 앞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던 거죠. 태준이 들어섰을 때 해림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해림은 말없이 테스트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태준의 눈이 그 위에 멈췄고 얼굴이 굳었던 거죠. 해림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임신이에요. 태준은 말이 없었어요. 잠시 숨을 참는 것 같더니 손을 떨며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해림은 고개를 숙인 채 먼저 말을 꺼냈던 거죠.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예요. 그런 말하지 마요. 그리고 태준은 힘겹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나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해림이 눈을 크게 떴던 거죠. 진심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 나 해림 씨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낮은 굽 단정한 코트, 그리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카페 안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고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던 거죠. 태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여자는 해림을 내려다보고 아무 감정도 없이 물었어요. 이 여자가 그 여자니? 태준이 말하려 하자 여자가 짧게 잘랐던 거죠. 조용히 해. 그리고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어요. 대양해운 회장 백정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림이 얼어붙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던 거죠. 대양해운? 백정임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현장 체험한다고 조선소 들어간 건 내 아버지 뜻이야. 거기서 너 혼자 감정놀이 할 줄은 몰랐네. 해림이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해림에겐 처음 보는 태준이었죠. 해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태준이 작게 말했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겁이 났어요. 백정임이 해림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 지워요. 해림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요. 당신 혼자 낳아 키우면 학교도 병원도 못 가요.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애는 아니야. 백정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던 거죠.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2천만 원. 지금 정리하면 당신 인생 덜 망가져요. 해림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내가 책임져요. 백정임은 아들을 똑바로 봤던 거죠. 그 눈빛엔 실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있었어요. 너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딱 그 말 한 줄에 태준이 멈췄습니다.
태준은 입을 열었다 닫기만 했어요. 백정임은 태준 팔을 잡고 일어섰고 나가며 혜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주변 내가 정리할 거예요. 괜한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문이 닫혔습니다. 카페 안이 너무 조용해졌던 거죠. 다른 손님들은 고개를 돌렸고 종업원은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혜림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천천히 배에 손을 얹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날 밤 혜림은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만은 버리지 않겠다고요. 돈도 권력도 없지만 이 생명만큼은 지켜내겠다고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그날 이후 혜림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조선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문은 잠그고 전화는 꺼두었던 거죠.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건물 앞에 검은 정장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통화하고 한 명은 출입구만 멀뚱히 보고 있었던 거죠. 혜림이 커튼 사이로 내려다보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혜림은 황급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요. 혜림은 숨도 못 쉬었습니다.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초인종은 몇 번 더 울리다가 멈췄습니다. 다음 날 우편함엔 병원 예약증이 들어 있었던 거죠. 산부인과 임신 중절 시술 예약. 혜림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기록으로 묶어버리려는 거구나 생각했던 거죠. 새벽 4시였습니다. 혜림은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통장, 도면, 노트 한 권, 그리고 엄마에게서 받은 작은 손수건 하나였죠. 가방을 메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혜림은 신발을 손에 들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던 거죠. 발소리라도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안 나오네. 교대 시간인데. 혜림은 숨을 참고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혜림이 향한 곳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은 찾기 쉬우니까요. 남해의 작은 섬 외삼촌을 떠올렸던 거죠. 부산행 버스를 탔고 부산에서 배를 탔으며 그렇게 섬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혜림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누가 쫓아올까 봐요. 섬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은 혜림 배를 보고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 딱 그 한마디였어요. 혜림은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낮엔 그물을 손질했고 밤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던 거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켜줄게. 5달이 지나고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혜림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가 칼로 찌르는 듯 조여왔던 거죠. 식은 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외삼촌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쳤어요. 병원 가야 돼. 혜림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기록 남아요. 그러면 또 찾아와요. 미쳤어? 이러다 죽어. 죽어도 안 돼요. 외삼촌은 미친 사람 보듯 했지만 결국 마을 할머니를 불러왔던 거죠. 옛날 산파였던 김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혜림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겁내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밤새 비가 내렸고 혜림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천장에 나무 무늬가 흐릿하게 보였다 사라졌다 했어요.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응행.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고 혜림은 그 울음에 울어버렸던 거죠. 할머니가 아기를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해. 해림은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 꼭 지켜줄게. 그 약속이 세상에서 제일 간절한 약속이었던 거죠. 해림은 정우의 작은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손톱도 다 나 있었어요. 창밖으론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해림은 몰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요. 봄이었습니다. 섬엔 유채꽃이 피었고 정우는 5살이 됐어요. 아침이면 정우가 먼저 튀어나가 소리쳤던 거죠. 엄마, 해 떴어. 해림은 웃으며 따라 나갔고 항구 끝에서 정우는 쪼그려 앉아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해초 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며 정우가 물었어요. 엄마, 물고기는 왜 안 울어? 울어도 우리가 못 듣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안 떠날게. 절대. 해림 손이 잠깐 멈췄던 거죠. 그 말이 너무 고마운데 너무 아프게 들렸거든요. 5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해림은 새벽 4시면 바다로 나갔습니다. 미역 따고 말리고 손질했던 거죠.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늘 쑤셨지만 집에 돌아오면 정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당에 앉아 조약돌로 그림을 그리거나 나뭇가지로 땅에 글씨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 썼어. 정우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를 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획이 비뚤어지고 자음과 모음이 따로 놀았지만 해림 눈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글씨였던 거죠. 해림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정우야, 이거 엄마 평생 갖고 있을게. 해림은 그 종이를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어요. 미역 냄새가 배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녁이면 해림은 배 그림을 그렸어요. 배 안에 엄마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림 구석에 크레용을 쥐고 삐뚤빼뚤하게 썼던 거죠. 엄마, 바다, 안 떠날게. 해림은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우는 그 그림을 베개 밑에 소중히 넣고 잤어요. 엄마, 이거 있으면 나쁜 꿈 안 와? 그럼, 엄마가 지켜주는데. 해림은 정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정우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림 모녀를 받아들였어요. 할머니들은 가끔 반찬을 갖다 줬고 정우는 항구에서 뛰어다니며 자랐던 거죠. 외삼촌은 말은 없었지만 정우 생일마다 작은 선물을 챙겨줬습니다. 해림은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정우가 웃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항구에 낯선 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차였어요. 섬엔 거의 없는 차였죠. 차는 항구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뭔가를 살피듯 움직였다가 떠났습니다. 해림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해림은 잠을 설쳤습니다. 정우는 해림 품에 안겨 쿨쿨 잤지만 해림은 천장만 바라봤던 거죠. 혹시 찾아낸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해림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해변에서 조개를 줍던 날이었어요. 정우는 조그만 바구니에 조개를 담으며 신나게 뛰어다녔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림이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강태준이 서 있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태준은 말랐고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머리엔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죠. 정우가 해림 다리에 바짝 달라붙었던 거죠.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해림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뒤로 숨기며 차갑게 말했어요. 가세요. 태준이 한 걸음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림 씨, 그 아이가
해림이 딱 잘났던 거죠.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태준 눈이 흔들렸어요. 정우를 보는 태준의 눈빛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름이 물어볼 자격 없어요. 태준은 입술을 깨물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봉투 같은 게 보였지만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준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정우는 해림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해림이 정우를 안아 올렸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해림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림은 결심했어요. 정우를 집 밖으로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고요. 유채꽃밭도 해변도 이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해림은 몰랐습니다. 태준이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결심이 얼마나 늦은 결심인지도요. 섬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더 불안했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흘 뒤였습니다. 외삼촌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해림아, 차가 들어왔어. 세대야. 해림 심장이 쿵 내려앉았던 거죠. 정우는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엄마 등에 엎여. 왜? 쉿. 조용히. 해림은 정우를 업고 뒷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기도 전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검은 정장 남자 둘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마지막에 백정임이 천천히 들어왔던 거죠. 5년 전보다 더 차갑고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정혜림. 해림은 정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백정임이 아주 차분히 말했어요. 나 지금 손자 데리러 왔다. 해림이 울먹이며 뱉었던 거죠. 손자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백정임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서류, 도장, 변호사 명함이 줄줄이 나왔어요. 후견인 신청 들어갔다. 너는 의료 기록도 없고 주소도 불분명하고 생계 증빙도 약해. 그리고 이 섬 이장님까지 증언했어. 백정임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이 교육이 어렵다고. 해림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던 거죠. 외삼촌을 돌아봤지만 외삼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외삼촌 아니죠? 삼촌이 그런 말. 외삼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림아, 나도 협박을 미안하다. 백정임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장님, 외삼촌, 마을 사람들 모두 다 자기의 삶이 있거든. 다들 자기 생활이 먼저지. 정우가 엄마 목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던 거죠. 엄마, 엄마. 해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안 돼요. 제발, 제발. 백정임이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해림이 눈물로 소리쳤던 거죠. 거짓말이에요. 당신 체면 때문에, 당신 아들 결혼 때문에 데려가는 거잖아요. 백정임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해림은 정우를 끌어안고 뒤로 물러섰지만 팔이 붙잡혔습니다. 정우가 엄마 옷자락을 붙들고 울부짖었던 거죠. 엄마, 엄마, 나 안 가. 나 엄마랑 있을 거야. 그 말이 해림 심장을 찢었습니다. 해림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만 벌리고 숨만 헐떡였던 거죠. 정우가 해림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해림도 정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남자가 정우를 떼어냈어요. 정우의 작은 손이 해림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해림은 모든 게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울음소리, 차 문 여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가 멀게 들렸던 거죠. 정우가 차 뒷좌석에서 창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엄마. 해림은 차를 향해 달려갔지만 남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림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울음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떨렸던 거죠. 차 세 대가 항구를 빠져나갔고 먼지만 남았습니다. 백정임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살아가게 되어 있어. 그게 살아남는 법이니까. 백정임도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다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해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다가와 어깨를 잡았지만 해림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날 밤 백정임은 다시 사람을 보내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해림은 봉투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내 아들 돌려줘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림은 매일 해변에 나갔어요. 모래 위에 배를 그렸습니다. 배 안에 두 사람이었죠. 파도가 지우면 다시 그렸습니다. 정우야, 엄마 여기 있어.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해림의 시간은 그날 그대로 멈췄던 겁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뉴욕 맨해튼 40층 빌딩 꼭대기 사무실에서 국제해운 투자사 대표 에리카는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엔 낡은 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크레용 자국은 흐릿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바다, 안 떠날게. 에릭은 매년 같은 악몽을 꿨어요. 짠 바다 냄새, 차 문 소리, 누군가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엔 한 문장이었죠. 나 엄마 안 떠날게. 에릭은 양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컸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하버드를 나왔고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했으며 누가 봐도 완벽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상했던 겁니다. 성공해도 돈이 쌓여도 가끔 바다 냄새만 맡으면 가슴이 텅 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비서가 말했습니다. 에릭, 한국지사투자권 준비됐어요. 대양해운이랑 협상입니다. 에릭 눈빛이 변했던 거죠. 대양해운. 그는 서랍을 열고 그림을 꺼냈어요. 이번 건 투자가 아니라 확인이야. 일주일 뒤였습니다. 에릭은 서울 대양해운 본사 회의실에 앉았어요.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에릭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500억 투자, 경영 참여권, 그리고 조건 하나 더 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던 거죠. 무슨 조건이십니까? 에릭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그림 아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차갑게 말했던 거죠. 제 본명은 정우입니다. 정혜림의 아들이고 강태준의 아들이에요.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한 임원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릭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 때문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투자 보류합니다. 임원들이 놀라서 물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에릭이 딱 잘랐어요. 정혜림 씨를 찾는 기록, 당시 관련자, 그거부터 가져오세요. 그게 먼저예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부터 에릭은 전국 항구를 돌았어요. 사립탐정 10명을 붙였고 옛날 기록을 뒤졌으며 섬마다 찾아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에릭 씨 찾은 것 같습니다. 남의 작은 항구. 미역 작업하는 정혜림 씨 있습니다. 에릭은 차를 몰아 5시간을 달렸던 거죠. 손이 떨렸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봤습니다. 낡은 장화를 신고 그물을 손질하는 여자를요. 머리는 새었고 손은 갈라져 있었지만 에릭은 알았습니다. 그림 속 그 사람이라는 걸요. 에릭은 다가가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던 거죠. 정장 바지가 젖은 콘크리트에 그대로 닿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에릭은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느끼며 말했어요.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던 거죠. 손에 든 그물이 떨어졌어요. 철컥. 에릭은 주머니에서 낡은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자의 눈이 커졌고 떨리는 손이 그림 위로 올라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우야?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살아있었구나. 여자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에릭은 엄마의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던 거죠.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 번만 하고 싶었어요. 둘은 끌어안았습니다. 항구 위로 해가 떠올랐어요. 30년을 기다린 시간이 이 순간으로 흘러들어왔던 겁니다. 해림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흐느꼈고 에릭은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파도는 이별이 아니라 재회를 말하고 있었던 거죠. 항구 옆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났어요. 해림과 정우는 마주 앉았고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던 거죠. 엄마, 손 좀 줘봐요. 해림이 손을 내밀자 정우는 엄마 손을 한참 바라봤어요. 갈라진 손, 굳은 살, 굽은 마디였습니다. 정우 목소리가 떨렸던 거죠. 이 손으로 나 찾느라 30년을. 해림이 작은 웃음을 흘렸어요. 찾은 건 내가 했지.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안 버텼으면 난 못 왔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인 강태준이 들어왔던 거죠. 태준은 해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해림 씨. 해림은 고개를 돌렸어요. 왜 왔어요? 태준이 힘겹게 숨을 쉬고 말했던 거죠.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뒤에 숨었어요. 힘을 가지면 지킬 수 있다고 그 핑계로 밀었어요. 정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난 왜 안 지켰어요? 태준 눈이 젖었던 거죠. 내가 겁쟁이였어. 그리고 너무 비겁했어. 태준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섬 근처 여관에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냐고 물었지. 근데 변호사는 말했어. 태준이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어요. 지금 나서면 아이는 더 빨리 회장님 손으로 간다고. 도련님이 회장님 눈밖에 나지 않고 힘을 가져야 한다고. 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말이 내 핑계가 됐어. 그 핑계를 붙잡고 또 밀었지. 그리고 그 미움이 해림 씨 인생을 망가뜨렸어. 해림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 말에 태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우는 잠깐 침묵하다 아주 차분히 말했어요. 사과는 여기서 끝내지 마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던 거죠. 정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30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걸 당신 집안이 조용히 덮고 끝내면 또 누군가가 당해요. 정우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오후 대양해운 이사회 열리죠. 거기서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 정리하고 재발 방지 규정 만들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정우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엄마의 30년은 눈물로만 갚는 게 아니에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대양에 온 본사 이사회였어요. 임원들이 앉아 있고 정우는 투자자 자격으로 정면에 섰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던 거죠. 60이 넘은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전 우리 회사와 우리 집안은 한 여자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정혜림 씨에게서 아이를 빼앗았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던 거죠.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막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죄예요. 그리고 태준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오늘부로 당시 사건 관련자 내부 징계 및 퇴직 처리합니다. 외부 감사도 받겠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덧붙였던 거죠. 그리고 정혜림 씨에게는 회사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보상은 당사자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던 거죠. 그날 밤이었어요. 혜림과 정우는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의 장화를 조심스럽게 벗겨드렸던 거죠. 엄마, 이제는 엄마가 나 기다릴 필요 없어요. 혜림 눈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버릇이 돼서. 정우가 웃으며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내가 엄마 기다려줄게요. 엄마가 집에 늦게 와도, 엄마가 아파도 내가 옆에 있을게요. 혜림은 오래 참아온 숨을 토해내듯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항구 위로 바람이 불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혜림의 새로운 시간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